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에서 온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한테도 최유준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되게 소중한 자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좀 숙제를 주셔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책에 좀 여름 때부터 이제 좀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미술운동 1이라는 책이고요. 시각매체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었고, 하나는 이제 실천 미술인가요? 이 두 가지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시원했다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사회학하는 입장인데요. 사회학하다가 이제 미술에 관심을 좀 가졌어요. 제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제 집사람이 좀 미술을 했거든요. 원래 디자인을 하다가 미술로 이제 전과를 했었죠. 한 얼마 전입니까? 한 30년쯤 전에. 그래서 한 20몇 년, 30년은 안 된 것 같고요. 대학 다닐 때 갑자기 디자인을 하다가 미술로 전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뭐 학부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사회학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학과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갤럽 같은 데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조사 방법론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미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을 좀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시죠? 그쵸? 예. 혹시 미술 선생님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이 미술을 보는 거하고, 제가 이제 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미술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를 졸업하고, 94년인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94년에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그럴 때, 미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미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사회학이 미술을 공부하는데 이제 좀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작가들을 만나고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없지만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금 묘한 무력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술 하겠다, 예술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오직 이렇게 좀 미술관에서 전시하는데 이렇게 좀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회고전이나 전시회, 개인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이 목적이죠. 예술가들의 목표인데. 참 이상하다. 왜 저분들은 예술의 효력이라 할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예술의 힘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게 이제 저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사회학 책에서 오히려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듀케임이나 이런 책을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춤과 노래와 몸짓이 없었으면 실제로 사회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원숭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스트레일 최초의 우리 국사책에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최초의 인간, 50만 년 전에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중국에 살았다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인간이 들판을 뛰어다니던 들판을 달리던 원숭이로부터 언제 인간이 되었냐라는 거를 물으면 이 질문을 꼭 하는 거죠. 이게 모여 살게 되고, 그죠? 근데 원숭이도 모여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으로 분기하는 지점, 인간 사회를 이루는 인간으로 분기하는 지점에 그 기본적인 공통의 몸짓과 공통의 리듬이 없었다면 인간은 인간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가설까지 가능한 거죠. 왜 미개 사회를 분석해 보면 그럴 정도로 예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렇게 이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면 사회에 대해서 예술이 갖는 사회적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묘한 패배감, 무력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해요. 제가요. 그 예술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되게 안 먹히죠. 근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힘, 광주에서 발원한 그 예술의 역사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면 그 흔적들 그 당시에 자료들은 굉장히 조잡한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자료집 이런 걸로 남아 있는데 아주 빛바랜 아주 누런 제가 이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아주 힘 있는 예술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광주 예술이.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제목을 받고 이런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그 제목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섞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됐었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와 장소 특정적 미술, 민중미술에서 공공미술로인데 그 어떤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 그죠? 그 당대 80년대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였죠. 그건 사회의 요구, 사회 전체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자꾸 미학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그 바운더리 내에서 예술의 어느 실험, 미학적 실험 이런 것들을 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조의 나열이 돼버리죠. 예술가 개인의 어떤 천재성에 기반한 사회적 어떤 그 미학적인 어떤 그 실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계속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당대 광주의 예술이 굉장히 사회 요구를 감당하려고 했구나. 그런 어떤 사회 변화의 요구들을 감당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사회 요구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작가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손해를 감수하셨던 분들이에요. 자료를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요구, 그죠? 사회 변화의 요구를 미술로서 감당하려고 했던 예술이 광주의 장소 특정적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알게 됐고, 저도 참 아주 묘한 그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제 장소 특정 여기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소 특정성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실은. 근데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좀 브루털하죠, 거칠죠.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장소 특정성 미술이라고 하는 site specific art 뭐 장소 특정성 하면 site specificity ity 붙여가지고 이렇게 독립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site라고 하는 게 place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장소 특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예술. 이 장소를 벗어나면 특별한 어떤 플레이스를 벗어나게 되면 그 효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예술을 우리가 장소 특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 지리 문화지리학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실내 공간에서 특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이제 말했죠. 이게 장소 특정성 미술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장소 특정성에서 사이트 개념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냥 장소라고 그러면 어떤 시공간적, 물리적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술가들, 특히 이론가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발전시킨 이 비평적인 용어인데, 이 비평적 용어가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하느냐면 장소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from 지리적인 관점에서 어디로 발전을 하느냐면 주체와 타자들 그리고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발전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학이 돼버려요. 이제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발전을 해요. 관계의 영역으로 발전을 해요. 사실 여기서는 지리적인 어떤 특성보다는 그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 레이시의 그런 작품들인데, 여기는 뭐 장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모셔서 과거에 자신들이 살아온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돼버리죠.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화하죠. 괜히 장소가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이 사회성, 소셜리티, 새로운 연대, 이게 소셜리티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 특정성 예술에서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술이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 있고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고 상호작용으로부터 예술이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호작용을 유발해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연결, 새로운 연대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 특히 여성들, 흑인들, 그죠? 이런 분들, 특히 노인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연대, 새로운 소셜리티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 새로운 관계를 유발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편에서는 또 공공미술이 다른 방향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공공미술은 말하자면 공공미술도 재밌어요. 공공미술도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이게 퍼블릭 아트잖아요, 그죠? 퍼블릭 아트인데 이 퍼블릭 아트가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할 때 예술에 담겨져 있는 것은 특히 이제 모던 아트, 근대 예술, 르네상스 이후로 지오토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하여튼 그렇게 전개되는 그런 예술의 역사는 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프라이빗 아트예요. 프라이빗 아트. 개인 예술이에요. 사적 예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공미술은 이제 예술의 어떤 그렇죠? 영역을 확장시켜서 프라이빗한 영역까지 우리가 개입하자 내지는 다루자.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나리자처럼 프라이빗 아트라고 하는 건 개인 예술가가 창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소장됩니다. 소유돼요. 개인에 의해서 창작되고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고 감상 역시 개인에 의한 감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상을 한 감상 행위라고 하는 건 여럿이 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행위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창작되고 소유되고 감상되어지는 그런 프라이빗 아트가 아니라 우리는 퍼블릭한 공간으로 나가자라는 공공 미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시대 미술에서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 공공성을 성취하는 방식은 대개 이런 방식이었어요. 건축 속의 미술이라 그래가지고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 1%는 그 앞에 조각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큰 건물 앞에는 이제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축 속의 미술 또 공공 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뭐 광장 같은 데서 미술 작품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죠.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계획의 이제 예술적인 어떤 마인드를 특징을 이제 좀 개입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뉴 장르 퍼블릭 아트, 새로운 장르의 공공 미술이라고 하는 아까 뭐 수전 레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동체의 관계 속 이게 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퍼블릭한 일상, 여러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으로 그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진입하자 이런 어떤 그 발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잔 레이시는 아까 뉴 장르 그 퍼블릭 아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리워진 것과 다르게 아주 중요하죠. 참여에 기초한다. 우리는 이를 폭넓고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서 대화가 중요하죠. 아까 우리 그 장소 특정성 미술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상호작용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소 특정성 개념하고 공공미술하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비슷한 결론, 그죠? 상호작용, 대화, 소통,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위해서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한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모나리자 같이 자기 완결적인 예술 훌륭한 걸작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우리의 작업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통하고자 하는 거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진짜 그 이제 예술의 어떤 힘을 좀 회복하려는 어떤 근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미원 선생님은 이제 뭐 UCLA에 있는 우리 그 교수님이시고 이론가시고 비평가신데 이분이 이제 장소 특정성 예술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 기반의 미술에서 예술의 장소는 또다시 재정이 되어 종종 익숙한 미술의 맥락을 넘어서서 공공적 영역으로 확장된 장소 특정성 미술은 공공미술과 만나고 공공미술 개념은 또 장소 특정성 미술과 만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죠. 이제 장소는 훨씬 광범위한 문화 및 사회적 담론의 담론, 논쟁, 지식, 그죠? 이 영역 속에서 존재해요. 어떤 작가들은요,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예술인 거죠. 오아시스 프로젝트나 뭐 이런 팀들은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예술인, 그죠? 그런 영역으로 발전을 하죠. 가로질러 지도라기보다는 여행 일정 같은 것을 따라 이동하는 뭐 이런 어떤 지도 만들기, 뭐 매핑, 뭐 이런 것들. 유목적인 미술가들의 움직임을 통해 상호 텍스트적으로 구성되면서 광고판 미술 장르 소외된 지역 공동체. 여기서는 또 이제 장소 특정성 미술과 또 만나는 거죠.
제도적 틀, 잡지 지면, 사회적 대의 또는 정치적 논쟁 등의 영역으로 예술가들이 지금 이 영역에서 선생님들 여기 뭐 브리오네요, 니콜라 브리오, 그죠? 관계 미학이라고 하는 걸 또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굉장히 아주 핫한 개념으로 예술에서 등장을 해요. 아방가르드 어떤 아트에서 아방가르드 아트 씬에서 동시대 컨템포러리 아트 씬에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미술도 관계의 미학도 예술가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하는 것은 바로 미학적 대상을 통해 여기가 중요하죠. 만들어지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들이다. 그렇죠? 관계와 무관한 모나리자 같은 미술은 관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사실은 뭐 루브르에 있던 어느 미술관에 가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모나리자가 무슨 관객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모나리자의 목적은 관계를 만드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 이게 뭐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관계의 미학, 장소 특정성 미술, 뭐 공공 미술의 발전 이렇게 다 비슷한 개념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미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의 이제 생산력하고 생산 관계의 모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력이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고 농경하던 시절 아니면 철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던 시절 물질 생산하던 단계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지배적으로 뭐입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잖아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농경 시절에서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 생산력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관계가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할 때 우리가 생품을 생산할 때는 그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오히려 막습니다. 생산력, 자본주의 생산력의 생산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예술 생산이 이렇게 예술 작품, 예술 활동, 예술 실천의 생산력 수준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존의 개인 작가, 개인 소장자, 개인 감상자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그렇죠? 거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모마 이런 데서 거대 미술관이 작가와 소장자와 관객을 만나게 하는 그런 생산 관계하고 벗어나 버렸죠. 예술 생산이. 더 이상 우리는 미술관에 갇혀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술이 더 이상 미술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삶에 틈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관계, 미학이라는 둥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쓰는 거죠. 사회가 예술 제도도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광주의 장소 특정성, 광주의 관계 미학, 그죠? 광주의 공공미술은 그럼 어떤 광주의 지역적인 그리고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그런 광주의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처음에는 광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치면 남농허건 선생님의 이제 작품이 뜹니다. 그래서 뭐 남종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정말 잘 그렸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죠.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광주 예향 광주 그러면 그렇죠? 맛과 멋 그죠? 판소리 뭐 이런 부분들이 탐미 아주 탐미하죠. 탐미. 그죠? 아주 탐미적이에요. 신미 그죠? 원래 신미한 그러면 뭐 판단한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신미 제가 쓴 거는 깊은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의 깊은 맛을 내는 그런 그렇죠? 그런 어떤 광주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민성 얘기 나옵니다. 아유 정말 그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결론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광주의 예술은요, 예술이 탐미와 신미도 좋습니다. 저는 뭐 탐미와 신미도 저도 뭐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탐미와 신미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탐미와 신미는 다른 데서도 발견이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로마에 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 개념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지호 선생의 인상주의적인 좀 근데 인상파는 좀 광주 전남 쪽에 좀 고립돼 있는 좀 느낌도 좀 있죠. 오지호 선생님이 이제 좀 약간 낙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죠. 60년대 이후에. 근데 어쨌든 광주의 특색이긴 하지만 광주의 차별성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기본적이지만 광주의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탐미와 신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억나는 게 그 광주 비엔날레라는 거죠. 95년째 이제 요 다음 해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손잡고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김수자 선생님 작품 막 저 뒤에 있고 막 깔려 있고 헌옷 막 깔아놓고 막 그랬던 광주 비엔날레 아주 기억이 나거든요. 레이바 크초 그 당시에는 카초라고 읽었거든요. 카초라고 읽었는데 이제 이 출판사 쪽에서 이제 그 표기법을 일치시킨다고 요새는 크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잊어버리기 위하여 쿠바 난민이었죠. 그래서 크초가 이제 굉장히 쿠바 출신 어떤 그렇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죠? 90년대 미술을 상징하는 그렇죠? 근데 뭐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양면성이 좀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광주 정신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실제로 이 9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95년에 뭐였었냐면 Beyond the Border 그죠? 경계를 넘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 뭐 경계를 넘고 뭐 이딴 거 담론을 자본주의적 담론을 그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소개하면서 침투시킨 어떤 기본적인 계기가 됐던 것도 광주 비엔날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민주화의 어떤 정신에 기반해서 광주주의 비엔날레가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의 unintended consequence 뭐예요? 뭐죠?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미학적으로 정당화돼요. 이게 참 그래서 참 이거 보면 되게 조금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여기 도착해서 요 인근에서 이제 묵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야광 광장인가 뭐 이런 전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문화적인 어떤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사실 근데 여기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광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권력적인 예술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광주 이렇게 80년대 민중미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광주의 미술은 국가 권력하고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좀 차별적 좀 이렇게 그런데 그 자리에 도청 자리에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게 딱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약간 아이러니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어떻게 그죠?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군림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꼈는데 너무 위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광주의 차별성, 광주 예술, 광주의 스페시피시티, 그죠? 특정성의 일부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광주의 예술은 아니 완성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광주 예술은요,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광주의 예술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스며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예술의 특성은 함께하는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공동체 예술로 호명이 되건 장소 특정성으로 호명이 되건 관계 미학으로 호명이 되건 근데 제가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 뭐 이런 장소 특정성, 뭐 관계 미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논문들에서 전부 다 그 뿌리가 전부 다 뭐 서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요. 그 논문들에서 공공미술 그러면 뭐 기울어진 호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론적 배경을 뭐 미국의 어떤 그죠? 수전 레이시 뭐 이런 것들 심지어 권미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어떤 한국의 어떤 관계미학 공공미술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마치 서구에서 이식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식한 미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나이를 먹어서 이제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문화재단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글을 썼는데 전부 다 저기 뭐죠? 그것도 벌써 한 10여 년쯤 전 얘기인데 뭐 전부 다 미국 미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게 이제 한국 2000년대 이제 한국의 그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는 왜 민중 미술에 대해서 모르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제가 이제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좀 핀잔을 주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랬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미술적인 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 미술에 특히 광주 미술에 함께하는 예술이 아주 전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홍성담 선생님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함께하는 예술이었고요. 함께 하기 위한 예술이었고요. 함께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렇죠?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는 예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5.18 민중항쟁의 경험이었던 거죠. 이 경험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예술에서 굉장히 자생적이고 발전적이고 선진적이고 아주 실험적인 예술의 형태가 그때 이미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죠? 함께하는 예술, 그건 모더니즘 예술이 아니잖아요. 개인 예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함께하는 그죠? 근데 이건 뭐 총 들고 막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제가 뭐 옛날에도 아주 94년에 제가 처음 봤던 작품인데 총 들고 막 이런 이런 어떤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지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감정은 그죠? 축제이거나 그죠? 이 정조는
사랑이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 뭐 어디죠? 조지 카차피카스인가 뭐 어디 그래서 읽었는데 그 당시 광주를 지배하고 있던 정조는 정말 그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머니는 무슨 뭐 폭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뭐 약탈방 미국에서는 그런 약탈 방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은 근데 누가 도망갔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그 정말 특징적인 어떤 그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술이 추구했던 바와 미학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일치했던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그죠? 실제로 사회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운동의 목적하고 예술의 목적이 일치해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죠? 뭐 이런 작품들. 이 작품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들이 만약에 지금도 전시가 된다면 저는 아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한번 지금 가볼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이 작품 이런 작품들은 이런 곳에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화이트 큐브죠. 그렇죠? 뭔가 단절되고 개인들이 들어가서 관조할 수 있는 하얀 방. 그죠? 이런 데서 전시될 그림은 사실 존재하고자 했던 그림은 아니에요. 증언하는 미술이죠. 광주의 미술하면 뭔가 부당한 것, 그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그런, 그죠? 그런 미술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죠? 이게 마크 로스코죠. 마크 로스코. 지금 제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비싼 수천억 하는 그림들이죠. 근데 이 채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플은 뭐 기도하는 공간인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외부와 단절된 채 그죠? 고립된 이런 감상 그죠? 실제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누군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나 봐요. 그래서 이 마크 로스코의 미학의 비평적 특징을 무슨 숭고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건 모더니즘 미술의 어떤 그 발전 경로에 있었고 이런 미술들은 그죠? 미술의 어떤 벽들을 이미 깨고 나간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미술이었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하는 미술은 이런 어떤 그 미술관에 이건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발표했던 거기서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 건데요. 미술관의 구조가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하고 거의 일치해요. 내부 구조도 거의 일치하고요. 내부 구조도 일치해요. 이 안에 갇혀서 그렇죠? 걸작 행세를 하면서 과시하는 미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주의 예술이. 그죠? 그러니까 광주의 예술은 또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행동하는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행동을 표현하고 사람을 그냥 두지 않죠. 근데 반면에 이런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미술관에 들어가면 제가 저는 이제 예술사회학, 뭐 문화사회학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애들하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미술관에 가서 위반 실험을 한번 해봐라. 위반 실험. 이제 사소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위반해봐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반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반하는 그 순간 요원들이 에이전시들이 등장합니다.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에이전시 까만 옷을 입은 그죠? 관리요원들 그 도슨트는 아니고 관리요원들이 등장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이런 장면이에요. 일제히 제가 이게 인류학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본 적이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다 동일한 방식의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제히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걷고요. 이제 팔짱을 끼거나 뭐 이렇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런 정도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의 행동만을 허락하죠. 근데 실제로
예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예술의 힘은 그죠? 행동을 유발하게 하거나 그렇죠? 행동과 함께하거나 행동에 참여하는 그런 예술이 가장 강력한 예술이죠. 이런 식의 예술은 사실은 제가 예술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술이 아주 가장 무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제히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감상해. 이건 뭐 베르베르 그림인 것 같아요. 베르베르 뭐 그림인 것 같고 거기서 마치 성당이나 이건 뭐 사원에서 그렇죠? 숭배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예술은 사실은 군림하는 예술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모두 다 어떻게 하라? 모든 행동을 멈추라는 어떤 그런 식의 예술과는 다른 예술의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싸우는 예술이 있어요. 무기가 되는 예술이었어요. 예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관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을 억압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술가들을 옥매죠. 예술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술가들을 말 잘 듣게 하려면 예술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 만들고 예술가들에게는 유일하게 허용되어지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팔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죠?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림을 붓질해서 그것을 파는 것이 유일한 그게 만들어야 예술가들의 힘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죠? 이분들은 전종호 선생님하고 뭐 이상호 선생님이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민중미술로 처음 구속당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죠. 싸우는 미술이었어요. 싸움의 무기가 되는 강력한 칼이 됐던 미술.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냔 말이죠. 우리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실현시킨 역사적인 어떤 사례가 저는 발견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례를 발견을 하죠.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광주의 미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했는데 그 80년대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그죠? 이끌었던 세계의 커다란 이제 뿌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광주 자유미술과 협의회라는 요 단체하고 현실과 발언이 1979년에 설립이 되고요. 그 몇 회를 약간 젊은 세대로서 두렁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단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중미술의 어떤 두 극점이에요. 현장과 전시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미술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발언 79년에 현실과 발언 이 팀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윤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죠? 성환경, 최민. 근데 이분들의 한계는 뭐냐면 예술은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전시장 안에서, 미술관이란 테두리 안에서 뭐 어떤 고발적인 미술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하셨고, 요건 이제 오윤 선생님 칼로레라는 거고요. 요건 노원희 선생님 그림이죠. 요건 안창홍 선생님 그림. 요거는 이제 박불동 선생님 그림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요거는 뭐 박불동 선생님인데 요거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언어의 거의 그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게 TV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을 뭐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들릴 때는 자질할 때
리을이 어디로 가서 붙습니까? 을자에 같이 갖다 붙어버리고 실제로 자질은 리을이 없는 형태로 그죠?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포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남성의 성기를 대통령 후보들의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풍자와 어떤 해학 그죠? 찌르는 거죠. 패부를 찌르는 어떤 정치가들이 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발가벗기는 거하고 발가벗겨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성기를 검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어떤 풍자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손장섭 선생님 그림이고 강요배 선생님 그림은 제가 94년도에 저는 이제 미술 그때 이제 그 대학원을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 좋다 나도 한번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제가 그런 제 마음을 뭐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그림이 사실은 강요배 선생님 작품이에요. 굉장히 뭐 손장섭 선생님 그림, 민정기 선생님 그림이죠. 이거는 이목상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건 김정원 선생님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그냥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은 다 전시장 내에서 존재했어요. 미술의 힘을 아무리 미술이 갖는 힘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시장 내에서 휘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관객의 감상 속으로 휘발해버리고 말고 실제로 이분들이 제도권 미술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단점, 한계가 뭐냐. 그냥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몰아내고 자기가 비판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그림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민중미술의 어떤 그 레테르 제목을 달고 뭐 하셨냐면 풍경화 그리셨어요. 풍경화를 그리셔서 이 풍경화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가장 잘 팔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냥 풍경화가 아니라 역사를 담아내는 풍경화. 상품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뭐 학고제나 뭐 이런 화랑 또는 전시장에서 뭐 인기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미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근데 뭐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그림도 아니고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 예. 안주해버렸던. 제가 좀 굉장히 좋아했으나 이분들이 화랑 유통 구조에 공모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제가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결국 뭐 풍경화 그리려고 그랬던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제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 시니이었어가지고